1987년 1월 16일이었는데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엔 겨울이었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그냥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35살 리타는요. 어제 저녁에 친구랑 딸이랑 놀러와서 좀 잠에 늦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비도 오고 좀 더 늦잠 자도 되겠지 이러고 민기적 하고 있는데 아침 8시에요. 띵동. 누구요? 이 시간에? 눈 부비면서 슬리퍼 질질 끌고 이제 가운 하나 입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1층에는 리타 친구 포피랑 포피의 딸 3살짜리 아기가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리타는 바로 열어주긴 좀 무서우니까 현관문 그 구멍으로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누가 밖에 있나. 웬 남자 혼자 긴 상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핑크색 리본이 달려 있어요. 딱 봐도 꽃상자인데? 장미꽃인가? 누가 이런 걸 보냈지? 내 생일도 아닌데? 남편이 서프라이즈로 준비해 준 건가? 문을 딱 여는데 그 순간 탕! 총소리가 들립니다. 이 집안을 채운 건 빨간 장미가 아니라요. 빨간 핏자국들. 리타는 비명 한마디 못 지르고 저항 한번 못하고 바로 머리에 총에 맞았어요. 1층에는 포피 친구 자고 있었죠. 포피 딸도 있어요. 총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이 엄마가 딸 데리고요 2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옷장 안에 자기 딸 딱 숨겨두고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있어야 돼. 쥐처럼 가만히 있어. 얼마나 무서워요. 내 친구 지금 당한 것 같은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2층에서 가만히 있는데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더래요. 그러고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창문으로 봤던 이웃집 아저씨, 밥 아저씨가 리타 집으로 막 뛰어들어왔어요.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더래요. 밥은 내가 이 문을 열면 안에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열어보고 싶지가 않았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도 열어봤더니 리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911에 신고하는데 근처에 있던 경찰이 먼저 왔어요. 경찰은 리타 붙잡고 괜찮나요? 물어보니까 리타가 살아있었어요. 살려주세요. 희미하게 의식이 남아있는데 정말 살고 싶어서 경찰에게 아저씨 살려주세요. 경찰은 리타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텨요. 포피는 빨리 리타 부모님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렇게 리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30분 만에 죄송합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총격이 벌어진 마을이요. 애틀랜타에서도 되게 부촌이래요. 버크헤드라는 지역이고요. 애틀랜타의 비버리 힐즈다라고 불릴 정도로 되게 고급스러운 주택가들 많고 쇼핑몰도 있고 또 금융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당연히 치안도 좋은데 아니 아침에 8시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총격이 벌어졌다고? 이 동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경찰 수사에 들어가는데 피해자 리타 머리에 관자놀이에 총알을 정확히 2발 맞았고요. 문 바로 앞에서 살해됐어요. 그리고 리타 옆에 이 꽃상자 이걸 두고 갔어요. 범인이. 열어보니까 안에 장미꽃 12송이가 있었습니다. 누가 장미꽃을 배달한 게 아니죠. 총알을 배달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잔인함을 장미꽃도 꽃말이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포장으로 배달해온 걸까요? 현장에는 탄피 2개랑 총알 파편이 발견됐고요. 총은 없었어요. 총은 범인이 가져갔고 증거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목적은 하나, 리타였어요. 강도가 아니에요. 이 총격범이 문 바로 앞에서 리타를 쏘고 그냥 바로 도망갔거든요. 2층에 포피랑 아기 숨어 있었는데 그 위까지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일단 사망한 여성 리타 맥클린턴은 1952년 1월생입니다. 아버지 에몰이랑 엄마 조앤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3남매 중에 첫째였어요. 당시 60년대, 70년대란 말이에요. 이 시기에는 흑인들이 점점 경제적으로 자리 잡고 돈도 좀 벌고 사회로 진출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리타 부모님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아버지 에모리는 미국 교통부 공무원이었는데 그냥 직원이 아니라 이사급 임원이었고요. 또 조에는 조지아주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이 당시 60년대 흑인 여성이 정치 무대에서 목소리 내는 게 흔치 않았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거의 이 조지아주에서는 아마 오바마급이 아니었을까. 자, 이런 부부 사이에서 리타가 태어났는데 그 자체로 뭔가 하나의 상징적인 거지. 흑인 중산층의 딸 리타. 특히 미국 남부에서는 보기 드문 존재였습니다. 당연히 리타는 뭐 먹는 거, 입는 거, 공부하는 거 부족함 없이 받으면서 자라고요. 초등학교 때 반에서 성적표에 선생님 의견을 쓰잖아요. 품행이 성실하고 주변 사람들 두루두루 챙기며 경청할 줄 아는 학생.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임에 리타가 딱 있으면 그 자리에 공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부드러워졌대요. 또 공부도 잘하네. 세인트 파이어스 더 텐스 하이스쿨이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여기에 당시 흑인 최초로 입학했어요. 리타가 첫날 등교하는데 학교에 딱딱딱 들어가는데 진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되게 무게감이 컸을 것 같아. 내가 이 학교에서 정말 성실하고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리타 고등학교 졸업하고 스펠맨 컬리지에 들어갑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내심 리타가 우리처럼 좀 정계에 진출했으면 좋겠다. 애가 정치를 배웠으면 좋겠다 기대했는데 리타의 관심은 전혀 다른 데 있었어요. 패션 공부. 엄마 아빠가 지원을 해줘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애틀랜타에서 가장 오래되고 고급스러운 쇼핑몰이 하나 있습니다. 레녹스 스퀘어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편집샵, 부티크 샵 같은 데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랑 웬 곱슬머리 남자가 리타에게 찾아온 거예요. 손님이었는데 리타한테 그 셔츠 예쁘네요. 여기 근처에 사나 봐요? 전 여기 자주 오는데. 누가 들어도 나한테 플러팅 날리는 거죠. 근데 좀 나이도 좀 있어 보이고 곱슬머리에 뿔테 안경 큰 걸 꼈다고 해요. 말투도 일단 조지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지방 사람 같고 뭔가 그 기름기 쫙 흐르는 그 특유의 느끼한 말투로 그 셔츠 좀 예쁘네요. 몇 시까지 일하세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나?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리타가. 이 남자 35살의 제임스 설리번이었습니다. 근데 제임스가 리타를 보자마자 한눈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살면서 이런 아름다운 흑인 여성을 본 적이 없어. 지적이고 매너 좋고 이제 조금 대화하다 보니까 알게 됐겠죠. 이 리타라는 캐릭터가 되게 튀었어요. 또 엄마 아빠가 막 공기업 임원이고 의회 의원이다. 그러니까 단번에 알았죠. 쟤는 아틀란타에서 상류층이구나. 근데 요런 타입의 리타가요. 제임스, 짐이라고 할게요. 줄여서 짐입니다. 짐에게는 너무 부러운 사람이었어. 왜냐면 나랑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거든. 짐은요, 어렸을 때부터 좀 어려운 가정에서 좀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했어요. 1941년생이고요. 고향이 보스턴, 도체스터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보스턴에서도 조금 남쪽으로 외곽인데 슬럼가까지는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이 타입세터였어요. 한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식자공, 인쇄원이라고 불리는 직업입니다. 요즘에는 박물관에나 가야지 이제 볼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근데 옛날엔 신문이나 뭐 잡지, 책 이런 거 인쇄할 때 활자판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배열해가지고 찍어냈죠. 그거 담당하는, 그 배열 담당하는 일이 식자공이라고 해요. 아버지의 이 직업만으로는 가족이 먹고 살기 빠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어렸을 때부터 일찌감치 난 성공해야지. 난 남들과 달라야 돼.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거다.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겠지? 열심히 합니다. 보스턴 라틴 스쿨이라는 학교에 들어가는데 이 학교가 되게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라고 해요. 거기 입학을 하고 홀리크로스 컬리지에서 경제학을 배워요. 장학생이었어요. 또 이후에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금융학 전공을 해요. 그렇게 짐은 회계사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한 3년 만에 결혼도 해요. 와이프는 캐서린 모레이. 또 와이프 사이에서 아이도 넷이나 낳았어요. 안정적으로 좀 잘 사나 싶은데 짐은 어릴 때부터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이 회계사라는 직업이요. 분명히 전문직이고 똑똑해야 되고 돈도 잘 버는 안정적인 직업은 맞습니다. 근데 짐은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을 해야 되나? 이 회계사만으로는 내가 이 억만장자가 될 수가 없는데 하다가 기회가 생겨요. 기회가 그냥 저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짐의 삼촌 프랭크가 크라운 베버리지스라는 주류 도매업을 했거든요. 꽤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근데 프랭크에게 자식이 없었어. 이 회사를 결국엔 누구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누가 더 좋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조카야, 짐아, 너가 내 일을 한번 해볼래? 배워봐라. 그렇게 조지아주 메이컨으로 부릅니다. 근데 짐이 놀랍게도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회계사로 쌓은 경력이 있으니까 숫자 감각이 뛰어나요. 계산이 빨라. 그리고 판단력도 좋아요. 너무 일을 잘하니까 메이컨의 지역 상공회의소, 뭐 그런 협회나 자선단체 여기저기서 짐의 존재가 막 뿜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2년 만에 삼촌이 돌아가십니다. 프랭크의 유언은 내 조카 짐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다. 그렇게 한화로 250억 원 정도의 회사를 물려받게 됐어요. 갑자기 월급쟁이였는데 백만장자가 된 거죠, 삼촌 덕에. 이제 짐은 내 인생 폈다. 완벽하다. 그렇게 회사 운영을 하다가 인생에서 큰 좌절을 맛봐요. 회사 물려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와이프랑 이혼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 넷은 와이프가 키우게 되고 어떤 불안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돈이 다가 아닌 거지, 가정을 지키는 데는. 그렇게 짐이 혼자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쇼핑몰 왔다 갔다 하면서 리타를 만나게 된 거죠. 짐은 리타 한눈에 반하는데 내가 리타를 만나려고 이혼을 한 게 아닐까? 그 정도로 이제 뿅 간 거예요. 근데 리타는 아니었거든요. 리타는 짐이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곱슬머리에 안경도 뭐 이상한 거 큰 거 쓰고 있고 일단 외모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짐의 가족이 아일랜드 출신이거든요. 그 특유의 악센트도 있어. 아일랜드 악센트. 좋게 말하면 좀 거칠어 보이는데 안 좋게 보면 좀 촌티가 나는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이 인연을 이어가는데 이제 짐이 살던 메이컨이랑요, 리타가 살던 애틀랜타는 차로 한 2시간 20분 정도 걸려요. 짐은 사업가인데 오너인데 되게 바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리타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1시간 20분 아무것도 아니야.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가서 선물도 사주고 모임이나 어디 파티가 있다. 그럼 데려가고 영화도 보고 NBA 경기도 보고 짐이랑 정식으로 사귀게 되는데 짐도 리타 만나고 많이 바뀝니다. 일단 리타가 이제 패션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짐 옷 입는 거, 머리 만지는 거, 과감하게 손에 팍팍 대면서 뭐 바지 핏이나 뭐 셔츠 카라 이런 것도 만져주고 넥타이 매는 법도 바꿔주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내가 멋쟁이가 되지네? 너무 내 아내감으로 딱인 거야. 그렇게 몇 달 사귀다가 짐은 청혼을 했어요. 리타는 예스. 문제는 리타의 부모님이 에몰이랑 조앤, 나 이 결혼 반대했어. 이유는 많은데 이제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일단 짐이 이혼을 했어요. 아이가 넷이나 있네? 그 아이들도 막 한참 어려요. 매달 양육비 주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짐이 백인이라서. 아니, 흑인과 백인이 결혼을 해? 여러분, 당시 1976년도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불과 한 8년 전까지 조지아주에서 백인이랑 흑인의 결혼이 불법이었어요. 특히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막 이상한 소문까지 돌아요. 백인이랑 흑인이 결혼하면 아픈 아기가 태어난대. 발달에 문제가 생긴대. 무지에서 생긴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결혼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근데 비교적 그게 최근이야. 저는 이것도 좀 놀랐어요. 1960년대 후반까지 법적으로 결혼 안 됐다고. 그래서 혼혈이 결혼을 한다. 그럼 사람들이 뭐 이제 동물 취급하듯이 이상한 사람 보듯이 하고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특히 남부, 조지아주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종차별 관련해서 한 2개 더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 다 조지아주였어요. 그래서 왜 조지아주에 인종차별이 많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었는데 정말 복잡한데요.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조지아주를 포함해서 미국 남부가요. 원래 인종차별의 뿌리가 깊은 땅입니다. 일단 남북전쟁에서 남부가 졌어요. 노예 해방은 이 남부 백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백인의 시대가 끝났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되게 굴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비록 전쟁에서 졌지만 어떻게든 백인 우월주의를 지키자. 그렇게 통과시킨 법이 있어요. 짐 크로우라는 법인데 이 법으로 1960년대까지 남북 전쟁 끝나고 나서 한 100년 동안 흑인들 투표권 없음. 백인 학교 입학 금지. 인종도 뭐 어디 섞여 있어? 수업 같이 듣는 거 안 되고 버스 탈 때도 앞에는 백인, 뒤에는 흑인.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지은 거예요. 당시 북부는 이 100년 동안 계속 바뀌고 있었거든요. 저 북부에 있는 주들은. 이건요, 남부가 땅이 비옥해서 그렇습니다. 700년대부터 여기는 농업지대예요.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계속 그 비옥한 땅에서 담배 생산하고 사탕수수, 목화, 이 돈 되는 농업은 이제 백인들이 다 농장주로 있었죠. 그때 누가 이랬어요? 흑인들, 노예들. 영화 장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건데 그거 보면 나와요. 노예들 짐승만도 못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비교했을 때 남부에 있는 백인들이 북부에 비해서 흑인은 우리의 경제적인 도구이다 라는 사고가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세대를 거듭했으니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뭐 나아진 게 뭐 지금의 수준인 건데 뭐 그래도 1960년대에 리타랑 짐이 결혼하던 이 시기에는 다들 막 어디 흑인이 백인이랑 결혼을 해? 손가락질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리타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사위가 상처받는 거는 뭐 둘째치고 내 딸, 흑인인 내 딸 얼마나 고생하겠냐. 왜 그 길로 가려고 하냐. 뜯어 말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 리타 부모님은 우리가 흑인 집안이긴 하지만 그냥 흑인이야? 흑인이라도 다 같은 집안이 아니거든요. 조회는 하원 의원에 아빠는 공기업 임원이야. 애지중지 키운 첫째 딸인데. 또 리타가 애틀랜타에서 유명했어요. 사교계에서 유명했고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아픈 사람들 돕고 미혼모들 상담도 막 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리타는 정치에 이제 살짝 발을 한번 담궈볼까 했던 건지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위도 받았거든요. 장차 내 딸에게 거는 기대가 큰데 어디 보스턴 시골 출신 어디 아일랜드계 어디라고 와가지고 내 딸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머리가 띵한 거예요. 그렇다고 짐이 되게 건실한 바른 청년처럼 보였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짐의 겉모습이 그냥 껄렁껄렁한 거예요. 말투에도 겉멋이 들어있고 뭐 눈빛 둥글고 뭐 손짓 하나하나 뭐 말하는 게 얘가 뭔가 숨기고 있나? 얘가 이렇게 말하는데 뭔가 이렇게 신뢰가 안 가지? 그래서 그냥 딸이 결혼은 무슨 사귀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리타가 짐을 너무 좋아해. 엄마 아빠 저 짐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미 또 오케이 했대. 프로포즈 받은 거.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76년 12월에 결혼식을 조촐하게 올렸고요. 조지아주의 셜리 힐스라는 마을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 마을이 어떤 곳이냐면 대표적인 백인 커뮤니티, 부유층이 사는 동네고 누가 여기 산다? 그럼 좀 성공했네 뭐 이런 소리 듣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부부의 집은 대저택에 저 멀리 옥멀지 강이 보이는 하우스였고요. 또 부부가 돈이 많으니까 가구도 막 앤틱으로 고급스러운 거 쫙 깔아놓고 식기도요 은으로 된 거 다 맞추고 거실에는 크리스탈 조명이 반짝반짝 장식품들 다 비싼 것들 깔아두고 지인들은 뭐 그래도 부모님이 반대했는데 결국에는 결혼을 하더니 잘 사나 보다 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뭐 혼혈 결혼? 역겨워 죽겠네 저 더러운 것들. 사람들이 뭐 리타 집 마당에 쓰레기를 막 던져버리고요. 백인들이 이 동네에서 나가라고 손가락질하고 분위기 살벌했어요. 리타 어디 외출하려면 뭐 눈치 보고 그랬어요. 그래도 리타는 강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인권운동 하던 여성이었기 때문에 멘탈도 강하고 딱히 뭐 타격은 없어 보였는데 그래도 주변에 같이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이웃 주민들이 이제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게 있었어요. 더 위협적인 거. 바로 남편, 짐의 태도. 자, 일단 결혼 전부터요. 느낌이 쎄했어요. 부모님이 잘 보셨네요 하는데 자, 결혼 전에 짐은 내가 돌싱이다. 아이가 넷이 있다. 이 말을 안 했어. 프로포즈 할 때 안 했어요.
그냥 숨기고 있다가 결혼식 며칠 전에 갑자기 내가 사실 애들이 좀 있어? 아무렇지도 않게. 양육비 매달 한 1,000불 줘야 돼? 리타는 당황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좀 콩깍지가 씌었겠죠. 결혼을 물을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자, 문제는 결혼식 바로 전날. 바로 전날 짐이 리타 우리 어디 분위기 좋은 데 가서 한잔 할까?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 썰고 와인도 한잔 이렇게 마시는데 짐이 커다란 봉투를 하나 딱 건네면서 리타 서프라이즈. 리타는 이게 뭐야? 하고 뭐 집문서인가? 열어봤는데 뭐냐면 혼전 계약서. 결혼식 전날 서명하라고 준 거예요. 혼전 계약서는 뭐 미국 말고도 뭐 여러 나라에서 작성할 거예요. 이 커플이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살자라는 내용인데 대부분은 이제 재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은 한 커플 중에 15, 한 20% 정도 쓴다고 해요. 프리nup 맞아요. 보통 이 결혼 계약서 쓰는 건 재혼이거나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겠죠. 그래서 쓰거나 아님 재산이 많으면 쓴다고 합니다. 정치인들, 셀럽들, 운동선수들. 근데 짐은 딱 봐도 내가 리타보단 돈이 많거든. 아니 뭐 쓸 거면 미리 알려주든가 프로포즈 할 때 알려주든가 결혼식 전날 바로 딱 줬는데 이 내용도요. 자, 내용을 보면요. 1번 짐의 재산에 대해서는 리타가 일절 관여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짐이 가지고 있는 뭐 자동차, 부동산, 뭐 회사, 뭐 주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리타 전혀 너 게 아니야. 무조건 내 거야. 그리고 2번 생활비는 일주일에 150불 지급한다. 지금 환율로 한 25만 원 정도입니다. 생활비는 살다 보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이걸 정해놓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물가도 오를 텐데? 그리고 생활비는 어느 정도까지 포함한지 모르겠는데 단순 용돈 더하기 뭔가 집에서 나가는 기본적인 것들 식재료라든지 뭐 리타의 개인적인 그 차량 유지비 이런 것들. 자, 3번 가구, 자동차, 명품 등 결혼 생활 중에 생기는 자산은 짐이 소유한다. 그러니까 결국 살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생기는 모든 재산은 다 짐 거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4번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리타가 짐에게 받았던 모든 선물의 소유는 짐에게 간다. 여기엔 보석도 포함.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은 선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렌탈이죠. 극장에서 빌려주는 그 3D 안경 같은 거지. 나갈 때 반납해야 돼. 아니 뭐 선물까지 가져가는 게 어딨어요. 그 선 넘었지. 그리고 부부가 살면서 공동으로 축적하는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다 짐 거예요? 리타는 그러면? 근데 리타가 서명을 했어요. 당장 내일이 결혼식이기도 했고 그냥 좀 사랑에 빠져가지고 순진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리타가 분명 뭐 가스라이팅 당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어요. 예. 나중에 어떻게 주장했냐면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사인을 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씌인 거예요. 리타 되게 똑똑한데 이런 여성이 뭐 대충 보고 서명을 했을까. 근데 뭐 너무 좋았던 거지 짐이. 이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인데 이게 뭐 잘 될 리가 없죠. 리타는 직장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 결혼도 했는데 남편 돈 잘 버는데 사업가인데 돈이 없어. 장 보고 차 기름 넣고 생활비 하면 없어요. 또 리타가 사교 모임에 많이 갔거든요. 뭐 봉사단체 이런데. 그러면 또 리타 패션 전공인데 옷도 좀 사고 화장품도 사고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 어느 날은 친구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돈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사업이 좀 어렵나? 짐 사업 완전 잘 되고 있는데 그냥 리타에게만 그렇게 인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린고비예요. 짐이 완전 자린고비였어. 그것도 리타에게만. 여름인데 한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을 못 틀게 하고요. 물도 아껴라. 전기 아껴라. 심지어 이제 이 사건에서 되게 유명한 일화예요. 드라이클리닝 하면 옷 감싸주는 비닐 있죠. 그러니까 리타가 세탁물 안내하고 그 비닐 이렇게 벅벅 찢어가지고 이제 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짐이 스탑 잇. 아니 그 비닐 멀쩡하구만. 그 주방에 그 랩으로 쓰면 되겠네. 아니 뭔 그지도 아니고. 그 드라이클리닝해서 옷 덮어놓은 그 먼지 묻은 그 비닐을 주방에서 음식 싸는 랩으로 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어느 날 리타가 부모님 집에 갔다 왔어요. 며칠 집을 비우고 돌아왔는데 이게 뭐지? 욕실에, 그것도 마스터룸 그 안방 욕실에요. 금발 헤어가 있네. 딱 보면 알죠. 여자 머리카락인데.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김희애 배우가 이렇게 싹 하잖아요. 그거예요. 리타는 이거 보고 완전 심장이 뭐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손이 파르르 떨리고 그날 저녁에 바로 얘기합니다. 아니 여보, 집에 왜 금발 여자 머리카락이 있어? 그 짐은 뭐라고? 난 뭐 아무것도 몰라. 여자를 집 안까지 들인 거죠. 그러면 아니, 그 정도로 바람이 폈으면 이혼을 해야지. 짐은 꼭 자기가 분리할 때 있죠. 그때는 보석이랑 뭐 옷이랑 명품이랑 이것저것 사주면서 선물로 달립니다. 선물 아니지, 렌탈. 그래 선물이야. 근데 그 혼전계약서 그 알지? 잠시 가지고 있는 거다. 너 나랑 헤어지면 돌려줘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합니다. 아이는 없었어요. 그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짐은 리타가 돈 쓰는 것도 아깝고 사랑하지도 않아. 바람까지 펴. 그럼 왜 결혼을 했을까요? 짐은 자기가 못 가진 걸 리타를 통해서 얻으려고 한 거예요. 보스턴 빈민가 출신 그 딱지 떼려고. 자기 과거 다 덮고 이 상류층으로 가고 싶은데 혼자는 무리가 있어. 그러니까 리타 집안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짐이요. 그러니까 짐 아버지가 인쇄소에서 그 식자공으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창피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저 어디 유명한 출판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십니다.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속였다는 건 자기 아버지를 창피했다는 건 그러니까 자기 과거를 창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부부 사이에 빠지직 금이 가는 일이 터져요. 82년 12월이었어요. 이제 결혼 6년 차였는데 부부 집으로 크리스마스 카드가 쓱 도착했어요. 우편함에. 받는 사람은 짐, 보낸 사람은 여자. 그걸 리타가 먼저 봤는데 아 이거 이상하잖아요. 딱 봐도 웬 여자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어? 열어봤어요. 내용은 Missing your kisses at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당신의 키스가 그리워요. 심지어 보낸 사람 주소도 있었어요. 리타가 찾아갔어요. 그 여자 집으로. 가서 당신 누구예요? 왜 우리 남편에게 이런 카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 짐이랑 만나고 있는데 불륜 맞아요? 지난 여름부터 만났어요? 눈 똑바로 뜨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일단 애틀랜타에 있는 친정집으로 갔어요. 짐이 찾아왔어. 그 리타에게 싹싹 비는데 또 빌긴 왜 빌어요? 이혼을 하지. 그러니까 짐은 이혼하기 싫다는 거예요. 리타를 왜 그렇게 붙잡고 싶어 했을까요? 짐은 리타에게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생활비 300불로 올려줄게. 그럼 한 50만 원쯤 됩니다. 주당. 그리고 또 선물 또 막 줘. 렌탈 선물을. 추가로 건 게 뭐냐면 내가 혼전계약서 그거 수정 좀 해줄게. 아주 파격적으로. 만약에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3년간 3만 달러를 주겠다. 한 5천만 원 정도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조항이 없었어요. 추가로 넣은 건데 근데 뭐 3만 달러? 5천만 원은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짐에게 5천만 원은 그닥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리타는 근데 또 서명했어요. 그러니까 리타도 이혼은 싫었던 것 같아요. 짐이랑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게 아닐까. 몇 달 뒤에요. 83년도였어요. 갑자기 짐이 리타에게 통보를 합니다. 나 회사 팔았어. 우리 플로리다로 이사 갈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전에 논의라는 게 없어요. 아니 좀 대화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게 없어. 그냥 통보하는 게 일상인 거예요. 리타는 깜짝 놀라서 에? 언제? 어디로 이사를 간다고? 짐이 삼촌한테 물려받은 주류 회사였죠. 그걸 500만 불에 팔았습니다. 25억 원짜리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몇 년 지나서 그게 지금 70억 원이 됐어요. 그 돈으로 플로리다의 웨스트 팜비치에 있는 대저택을 샀어요. 이 저택이 한 28억쯤 하거든요. 이렇게 생겼어. 부부 둘이 살 집인데. 이 집이 되게 유명하대요. 스위스 양식으로 지어졌고 좀 역사적인 건물이라 하더라고요. 집도 막 으리으리하고 침실이 8개나 있어요. 프라이빗 비치도 있고.
근데 뭐 좋은 집 뭐 그런 건 둘째치고 이렇게 큰일은 와이프랑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를 팔고 이사를 간다고? 근데 혼자 다 결정하고 집까지 사놓고 우리 이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리타는요 이 집 구경 한 번도 못했어요. 그리고 리타가 팜비치로 이사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다 애틀랜타에 계시고 웨스트 팜비치는요 또 흑인 커뮤니티가 있긴 한데 노동자 이제 계층이라고 해요. 거기도 좀 인종차별이 있는 지역이래요. 난 싫은데? 내가 왜 거기 이사 가야 돼? 반대했는데 짐은 뭐 이미 집까지 샀는데 애초에 리타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간다면 가야지. 회사 팔면 이제 뭐 해먹고 살라고? 일단 뭐 그 돈으로 투자도 하고 또 플로리다에 가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냐면 거기 있는 백인들 상류층 그 사회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커뮤니티에 짐이. 뭐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짐이 혼자 이삿짐 먼저 싣고 먼저 출발을 했어요. 트럭 타고 이제 쫙 이동하는데 당시 운전기사, 트레일러 운전기사 토니 하우드라는 기사님하고 같이 갑니다. 가는데 내 짐이 와이프 리타 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고 가냐면 제 와이프 누가 그 여자 좀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한 25,000불이면 되려나? 이렇게 액수까지 제시를 하는 거예요. 25,000불이면 한 3,500 정도 하거든요. 그거 줄 테니까 정확히는 영어로 take care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돌봐준다 이런 의미지만 짐이 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없애달라, 최소 위협을 좀 가해달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운전기사하고 토니는 저런 소리를 하나 장난으로 하는 거겠지? 이러면서 그냥 윙크를 이렇게 했대요. 나중에 계속 기억이 나더래.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게. 짐은 웨스트 팜비치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백인 사회에서 한 자리 하겠다. 비록 빈민가 출신이지만 상위 클래스 사람들하고 어울려야지. 테니스도 치고 비행기 그 조종 수업도 받고요. 밤에는 고급스러운 바에 가서 칵테일도 마시고 자기 와이프는 꼴랑 몇십만 원 주면서 살림만 하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쓰는 돈은 그냥 처발처발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파티란 파티 다 찾아다니고 또 보통 이런 인맥을 과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어디 클럽 뭐 어디 로터리 클럽 이런 데서 한 자리씩 하잖아요. 직책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역 균형 발전 행복 성장 뭐 청년회 회장 뭐 이런 거, 뭐 총무 뭐 이런 거. 짐은 그 비슷한 거. 시티 랜드마크 보존 위원회에서 이사직을 맡아서 합니다. 난 이제 엘리트다. 어깨뽕 요만큼 들어가서 파티를 막 다녀요. 열심히 다니는데 어딘가 개운하지 않아. 왠지 이 사람들, 이 백인들 날 무시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사실 짐은요, 완전 넘사벽 상류층은 아니에요. 그냥 중산층과 상류층 사이? 무리에서는 고만고만한 수준? 그리고 짐은 이 사람들이 혹시 날 무시하는 게 내 와이프 때문일까? 리타 흑인이라서 그런가? 그런 자격지심이 들었대요. 이때 리타는 애틀랜타랑 팜비치랑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나는 팜비치에 정착하기 싫다. 거기서 평생 살지 않을 거다. 애틀랜타에 타운하우스가 있었고, 그러니까 집이 2개인 거죠. 짐은 뭐 더 좋지 뭐. 리타가 애틀랜타 갔을 때는 팜비치에서 다른 여자 만나서 놀고 파티하고 불륜하고. 어느 날 짐은 칵테일 파티에 갔는데 저 여자 누구야? 이 눈길을 확 사로잡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수키 로저스.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수키. 한국 이름은 최효숙. 수키가 인플루언서처럼 TV에도 자주 나오고 또 사교 모임에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둘이 불륜을 했어. 어느 날 리타가 팜비치 집에 딱 왔는데 마스터룸에 있는 그 침대 아래에서 여자 속옷이 나왔어요. 수키의 브래지어. 이거 보고 리타가 막 너무 빡쳐가지고 막 내가 너랑 이혼한다. 무조건 한다. 시간 문제다. 이혼할 틈을 계속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85년 8월에 팜비치로 이사를 간 지 2년 만이었어요. 리타가 용기를 냅니다. 짐이 집에 없는 날. 북미에는 그 유하울이라는 트럭 렌트 업체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사할 때 많이 써요. 하루 빌려가지고 이삿짐 싣고 다시 반납하고. 여기서 리타가 네모난 트레일러 박스를 하나 딱 빌려가지고 팜비치 집에 있던 물건들 다 때려박았어요. 뭐가 있었냐면 전자제품, 골동품,
크리스탈, 도자기, 보석들, 심지어 뭐 음식도 뭐 통조림 이런 거 다 챙겨가지고 트레일러에 넣고 자기 벤츠에 트레일러 연결해가지고 그거 끌고 도망갔어요. 애틀랜타로. 그러니까 리타는 내가 이혼 통보를 하면 분명히 이거 피 튀기는 싸움이 생길 건데 또 뭐 혼전계약서 쓴 거 이런 거 가지고 집에서 보석 하나, 뭐 옷 하나 챙겨가는 거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리타가 머리를 쓴 거예요. 몰래 도망가야겠다. 애틀랜타에 도착해서 바로 이혼 소송 냅니다. 변호사랑 논의해서. 자, 이때부터 부부의 정말 피말리는 싸움이 시작돼요. 그래도 리타는 이혼을 하겠다 마음 먹고 애틀랜타로 와서 마음이 조금 편했대요. 리타도 뭐 다른 남자친구도 만나고 집에서 파티도 하고 짐이랑은 아예 연락을 안 했어요. 직접적인 연락 안 하고 무조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한다. 그러니까 짐이 리타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람핀 게 아니라 리타가 바람폈는데요. 불륜녀다. 또 우리 집 물건 다 훔쳐갔습니다. 도둑입니다. 심지어 마약까지 한다고 소문내고. 짐이 말하기를 리타 옷장에 뭐 구두 주걱이 있는데 거기 뭐 하얀 코카인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리타 변호사가 리타 앞으로 매달 소변 검사 받으세요. 그러니까 마약 안 한다는 그 기록을 남겨두려고 한 거죠. 또 짐은 뭐라고 하냐면 어디 또 신발장에 다이아몬드를 숨겨뒀는데 그걸 또 리타가 훔쳐갔다. 도둑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아니 누가 다이아몬드를 신발장에 넣어놔요. 집이 이렇게 으리으리한데 금고도 하나 없나? 나중에 리타는 무서운 거예요. 누가 나 해코지 할까봐. 누가 나 감시하나? 미행하나? 자기 신변의 위협까지 느낍니다. 이혼 재판은요. 다음 해인 87년 1월 16일에 예정돼 있었어요. 거의 8개월 동안 심리를 한 건데 짐은 주장하죠. 우리 혼전계약서 있다. 딱 보여주면서. 여기에 따르면 제가 3만 불 리타한테 주면 됩니다. 한 5천만 원 좀 안 되게 주고 퉁치려고. 리타는 계약서 무효입니다. 저는 그 계약서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았고요. 네, 제가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니 이혼 사유도 남편이 바람핀 건데 제가 당연히 더 많은 재산과 위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둘이 이제 싸우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아무리 혼전 계약서라고 썼다고 해도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면 강압에 의해서 작성을 했다?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상대방이 불리하다? 그럼 법원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조건 계약서에 사인했다라고 해서 그대로 가는 건 또 아니래요. 재판은 리타에게 유리했어요. 한 100만 불 정도, 한 14억쯤 되거든요. 그 정도 리타에게 줘라. 재산 분할해라. 거의 확정이 된 상태였어요. 이게 언제였냐? 1월 16일에 오후 2시에 법원에 가서 판사님이 100만 불 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끝나고 이혼도 이제 완벽히 깔끔하게 되는 거죠. 이 싸움은 이제 끝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전날 1월 15일에 리타가 살해된 거예요. 법원 가기 바로 전날에 누군지도 모를 꽃 배달원에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친구 포피가 리타 엄마에게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조앤에게 막 너무 흥분해서 울면서 막 조앤 하면서 연락을 했대요. 조앤 이 소식 듣고 실신하고요. 아빠 에몰이랑 포피가 이제 수술실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족이 병원에 도착한 지 한 30분 만에 의사가 죄송합니다. 사망 통보했어요. 근데 이때 아버지 에몰이가요. 그 자식이 한 짓이야. 확신했어요. 수사팀은 리타에게 배달된 꽃 있죠? 어디에서 산 건가 추적을 하는데요. 리타 집에서 걸어서 한 4분이면 가면 나오는 꽃집이 하나 있었는데 보타니 베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확인해보니까 이날 사건 당일날 아침 일찍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렌달 벤슨이라는 남자 직원이 일하고 있었거든요. 혼자 일하고 있었는데 꽃가게 꽃집 앞에 흰색 도요타가 쓱 들어오더니 운전석엔 남자가 한 명 앉아있고 조수석에 있던 남자가 내리더래요. 꽃집으로 들어오는 거야. 걸어 들어왔던 남자가 키가 크고요. 살짝 이렇게 머리가 벗겨져 있더래요. 그리고 옷을 녹색깔 작업복 같은 걸 입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장미 12송이 선물 포장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상자에 꽃집 이름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 스티커 이런 거 붙이지 마요. 이 얘기 듣고 렌달은 싸한 거예요. 아니 선물할 건데 뭐 그런 거까지 신경을 쓰나.
그래서 혹시나 강도일까봐, 이 아침에 남자 둘이 있는 게 좀 수상하니까 강도일까봐 최대한 빨리 꽃을 막 포장을 하는데, 이 원래 장미꽃에 철사 같은 걸로 이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렌달이 손이 벌벌벌 떨려가지고 12송이 중에 5송이만 고정을 했대요. 빨리 내보낸 거지, 가라고. 이게 유일한 범인의 단서입니다. 건장한 남자 2명, 꽃집에 왔었다. 당시 80년대예요. 뭐 신용카드를 쓴 것도 아니에요. 현금 결제했고, 뭐 CCTV도 지금처럼 많이 없어. 수사팀이 이 범인들 찾는 흔적 찾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의심 가는 사람은 있죠. 리타가 죽으면 가장 득을 많이 보는 사람, 남편 짐. 지금 이혼 소송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부부입니다. 별거 중인 부부예요. 또 아직 재산 분할도 안 됐어요. 근데 리타가 죽었어. 짐은 자기 재산 온전히 다 챙길 수 있고, 또 이혼도 아니에요. 사별이에요, 이건. 이것만큼 완벽한 범행 동기가 어딨어요. 경찰은 플로리다에 짐을 찾으러 갔어요. 판비치에. 짐은 알고 있었거든요. 변호사 통해서 리타가 죽었다, 살해됐다 알고 있었는데 그날 바로 아침에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날 점심에 같이 사업하는 친구랑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고요. 여자친구 수키, 저녁에는 수키랑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가서 저녁을 먹어요. 와, 이게 가능한가? 이혼할 와이프이지만 살해당했는데? 근데 그날 하루를 아무렇지도 않게 보낸 거예요. 심지어 리타가 죽은 지 3일 만에 장례식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안 가요. 거기다가 리타가 살해된 그 애틀랜타 집 있죠. 그게 짐의 명의였습니다. 열쇠를 바꿔버려요. 잠궈버렸어. 가족들 아예 못 들어가게. 리타 가족들은 가서 리타 옷도 좀 챙기고 유품도 가져오고 싶은데 그냥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내 집이라고.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리타 화장해야 되는데, 장례식 끝나고 화장해야 되는데 이게 또 남편 동의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짐은 리타 부모님 연락 다 쌩까고 잠수 타버렸거든요. 아무런 협조 안 하고. 답답한 거예요. 이런 행동을 보이는데 경찰이 의심 안 하겠어요? 짐은 일단 경찰 찾아왔어요. 인터뷰실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경찰이. 당신은 와이프가 죽었는데 슬프지 않아요? 왜 이렇게 태도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냥 제가 리타랑 사이 별로 안 좋았는데요? 그래서 안 갔는데요? 지금 저 의심하는 거예요? 전 그날 판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틀랜타에서 판비치는요, 차로 한 9시간 거리예요. 물리적으로도 짐이 범인은 아니었어요. 알리바이 너무 완벽하니까. 근데 수사팀도 단서를 하나 찾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총격이 아침에 한 8시 20분에 벌어졌거든요. 근데 정확히 40분 뒤에 짐이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집 전화기로 받은 게 아니라 뭐 일하는 회사 전화기도 아니고 휴게소 공중전화에서 수신자 부담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짐이 생활하는 그 바운더리냐? 그것도 아니고요. 저 멀리 한 55km 떨어진 휴게소 공중전화로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뭐 급한 용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통화했을까요? 한 1분 정도 통화했대요. 리타 총 맞자마자 한 40분 뒤에. 근데 경찰이 짐이 어떻게 그 전화를 받았냐, 공중전화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마 목격자가 있었다거나 수신자 부담이라서 지임이 전화를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전화를 받은 건 맞아요, 지임이. 경찰은 무슨 통화했냐 물어보니까 그냥 사업차 한 건데요. 제가 꼭 얘기해야 돼요? 결국에는 거짓말 탐지 테스트 하시죠. 짐은 동의했는데 또 이걸 잘 통과했어요.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짐은 알리바이 완벽하고 거짓말 테스트 통과했어. 그러니까 얘가 더 기세등등해져가지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사님, 제 친구 중에 마빈이라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친구 와이프한테 이혼 소송 당했거든요. 근데 그 와이프가 리타랑 절친이에요. 아마 리타 때문에 자기가 이혼 당한 거라고 생각할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친구가 좀 수상하다라고 던졌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현장에 있던 리타 친구 포피 있죠. 3살 아기 데리고 있었던 포피. 그 친구의 남편이 마빈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남남여여 절친이었던 거예요. 경찰은 이 이야기 듣고 마빈을 불렀어요. 인터뷰하는데 마빈이 엄청 억울해하는 거예요.
형사님, 제가 잘못한 게 있긴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우리 와이프 포피랑 리타랑 둘이 통화하는 걸 도청했습니다. 저 그거 와이프한테 들켜가지고 이혼 소송 당했거든요. 근데 살인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빈이 전직 뉴욕주 경찰이었어요. 근데 몇 달 전부터 그러니까 내 아내 포피가 나 몰래 뒤에서 이혼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나 궁금해가지고 집 전화기에 녹음기를 설치한 거예요. 경찰이었으니까 좀 어렵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그 녹음 음성 파일이 300시간이 넘어요. 근데 거기 대부분은 뭐였냐면 포피가 리타랑 대화를 주고받는 거였어요. 이 친구 둘이서 통화를 엄청 한 거죠. 거기엔 뭐 별게 다 있었겠지. 마빈이 한번 들어보니까 리타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어떻게 하면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짐이 바람을 한 10번 넘게 폈을 건데 아니야, 더 많은지도 몰라. 한 20번이라고 할까? 이렇게 논의하는 이야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마빈은 내 문제, 우리 부부 문제 말고 리타랑 짐의 이혼 이야기도 듣고 있었어요. 도청에서. 그래서 이 녹음 파일을 들고 짐을 찾아갑니다. 근데 친구니까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야, 내가 이런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너 혹시 알고 있으라고. 근데 이거 불법이라서 더 이상은 녹음 안 할 거야. 나도 이 정도면 뭐 됐어. 그래서 파일 던져주고 나 이제 녹음 안 할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짐이 아니야. 왜 그걸 안 해? 계속해. 계속. 오히려 더 부추겼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들켰어. 도청한 거 들켜가지고 포피가 뭐 진짜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남자가 날 도청해? 화나가지고 바로 다음날 이혼 신청합니다. 그걸 왜 줘? 그러니까요. 예, 주면 안 되지. 남이 대화하던 거 불법으로 도청해가지고 지 혼자 몰래 들었는데 그걸 또 친구에게 줬네. 그러니까 이게 마빈이 말하는 진실이에요. 마빈은 화나죠. 친구 도와주려고 그 녹음 파일 줬더니 짐이 나를 용의자로 몰아? 그리고 마빈은 경찰이었으니까 혹시나 이런 살인사건에 휘말리면 멀쩡한 사람도 수갑 차고 감옥 간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수사팀에게 또 마빈이 총격범이다라는 증거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인터뷰만 받고 돌아갑니다. 나중에 도청 혐의로만 처벌을 받아요. 불법 도청한 거. 마빈도 포피랑 이혼을 했어요. 자, 이렇게 수사에 진척이 없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목격자가 있었어요. 리타 집 오른쪽 편에 살던 밥 아저씨. 타운하우스니까 이게 집이 큰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총소리도 바로 들었고 이 아저씨가 뭘 봤냐면 사건 벌어지기 한 며칠 전에 좀 수상한 사람 봤는데요. 얼굴을 기억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경찰이 그 모습으로 몽타주를 그렸는데 수사팀은 내심 짐이랑 좀 닮지 않았을까? 백인 남자이지 않을까? 막 기대했는데 자, 다 그린 걸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짐이랑은 좀 다르죠. 완전 달랐어. 머리도 없고. 근데 분명 꽃집에서는 용의자가 2명이었다라고 했는데 밥이 본 건 3명이었습니다. 이 3명이 사건 벌어지기 며칠 전에 리타 집에 와서 이렇게 보고 갔대요. 이때 경찰은 이거 청부살인이겠다. 강력히 의심했죠. 3명이서 무리로 또 미리 와서 몇 시에 언제 죽여야 하지? 이렇게 알아보고 간 거 아니에요. 청부살인 특징이에요. 수사팀은 몽타주는 받았는데 또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또 마음 한켠으로는 역시 용의자는 짐인데 강력히 의심하면서 짐의 통화 기록을 다 확인합니다. 1년간 다 봤는데 사건 벌어지기 3일 전에요. 애틀랜타에 있는 한 모텔 객실에서 짐의 집으로 전화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주고받고 했어요. 주고받고. 근데 이 모텔 리타 집이랑 되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모텔이었어요. 이러니까 청부살인 냄새가 솔솔 나죠. 수사팀은 찾아갑니다. 이날 숙박한 사람 기록 있나요? 네, 있어요. 혹시 전화 기록도 있나요? 네, 다 있는데요. 짐에게 연락했던 사람이 누군지 나왔는데 조니 퍼라는 이름이었어요. 모텔 주인장 말로는 흰색 토요타를 타고 왔다. 그러면 꽃집에 왔던 흰색 토요타랑 같은 사람이면 이거는 또 짐이랑 연결이 되네? 근데 또 답답한 게 이런 게 정황진 거니까 또 조니 퍼라는 이름 그냥 숙박카드에 적은 건데 수기로 쓴 건데 이거 가명일 수도 있거든요.
요것만 가지고서는 짐이 청부 살인을 의뢰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체포하기 당연히 어렵고. 이제 사건에는 FBI가 붙었습니다. 주를 넘나다니까. 조지아주랑 플로리다주. 뭐 딱히 진전이 없었어요. 네. 그냥 이렇게 미제로 남나 싶었는데 이렇게 애를 먹다가 제보자가 나왔어요. 제보자가 누구였냐? 자, 이거 먼저 얘기 드릴게요. 짐은 리타 죽은 지 8개월 만에 내연녀였던 수키랑 재혼을 합니다. 결국에. 그렇게 이 둘이 3년 정도 살았어요. 그러다가 1990년 3월에요. 짐이 자기 차 로이스로이스 멋있게 몰고 가다가 사고를 크게 냈어요. 앞에 있는 차 세 대를 냅다 들이박았는데 짐이 무면허였네. 1년 전에 교통법 위반을 너무 많이 해서 12건 넘게 해서 면허가 취소된 거예요. 무면허 운전인 거죠. 자, 이 일로 짐은 법정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좀 그럼 깎아주세요. 반성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수키한테 이제 자기 와이프죠. 야 수키 운전 네가 했다고 해. 나 형량 세게 나온단 말이야. 수키는 오케이 했어요. 운전 사실 제가 했습니다 하고 경찰에 갔어. 근데 경찰이 조사해보니까 딱 봐도 거짓말인 거예요. 이거 이 부부가 둘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경찰은 수키? 당신이 운전했다고요? 감옥 가기 싫으면 똑바로 말해요. 결국에는 법정에서 수키가 사실은 제가 운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풀었는데 짐이 끝까지요. 수키 네가 운전한 거잖아. 똑바로 말해. 계속 그러는 거야.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지. 근데 계속 그러니까 여기에 수키 완전 빡쳐가지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남편이라는 게. 이혼 소송까지 합니다. 이 일로. 짐은 위증죄로 실형 살아요. 근데 이것도 원래 보호관찰이었는데 안 지켜가지고 딴 데 돌아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9개월 동안 감옥에 들어가요. 실형 살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법을 더럽게 안 지키는 인간인 거야. 그러다가 수키가 이혼 재판에서 큰 거 하나 터뜨려요. 수키는 이혼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랑 어떻게 이혼하게 됐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말하려고 법정에 딱 앉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짐이 리타를 죽였습니다. 그가 청부살인했다고 저한테 고백했어요. 참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He hired someone to live with her. I'm sorry? He hired someone to live with her. 수키가 알고 있었던 거지. 리타 살아있을 때요. 리타랑 지미랑 둘이 재산 분할로 막 싸우고 있을 때 짐이 매일매일 누구랑 통화를 하더래요. 어쩔 때는 수키 아예 못 듣게 TV 소리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맨날 전화통화 하니까 수키도 알게 됐죠. 저 사람 무슨 대화를 하나. 그래서 법정에서 제가 다 들었는데요. 짐이 조지아 시골에는 그런 살인해주는 사람 공짜로도 고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빨리 해치우고 저보고 다른 데로 가자고 했습니다. 수키 인상부터 만만치 않게 생겼음. 그냥 솔직하게 저는 딱 봤을 때 절대 백인 사회에서 기죽지 않을 인물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짐이 9개월 동안 감옥에 갔을 때 FBI가 그 짐의 판비치 집을 압수수색을 해요. 또 이게 엄청난 진전이었어요, 수사에는. 거기서 짐의 산탄총이 4개가 발견됩니다. 근데 이 총이 정확히 범행에 사용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압수되긴 했어요. 근데 이 총과 또 범행과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조지아 경찰이 밝힌 건 없어요. 아마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겠죠. 그렇게 92년 1월에 리타 사망한 지 4년 만에 짐을 기소했어요. 수키 법정에서. 아우라 장난 아니죠. 수키 언니. 드디어 짐 기소. 살인 혐의였습니다. 정확히는 살인 공모 혐의. 근데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청부 살인업자들이거든요. 그 히트맨들. 몽타주에 나왔던 그 3명. 그들을 찾아야 하는데 일단 없어요. 못 찾았어요. 짐을 무리해서 기소한 거예요. 왜 그렇게 무리했냐 하면 FBI가요. 이 사건을 수사하는데 시효가 있다고 해요. 5년. 살인사건 시효가 아니라 FBI는 원래 조지아주 경찰이 하고 있던 수사를 받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5년 동안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딱. 그 안에 기소 못하면 다시 주 경찰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FBI가 좀 무리하게 시효를 한 5일 남기고 급하게 짐을 기소했습니다. 당시 짐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 2명을 고용했어요.
집도 팔았어. 그 집 다 팔아가지고 어디 변두리로 이사 가고요. 이제 그 돈으로 최대한 방어한 거죠. 재판은 어떻게 되냐? 짐 살인 공모 혐의 기각됐어요. 아니, 증거가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적어도 히트맨을 찾아서 그들의 진술이 있어야 하는데 몰라요. 리타 부모님 크게 상심했고요. 너무 억울하죠. 내 딸 죽었는데 분명 짐이 범인인데 아무런 처벌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2년 뒤에 짐에게 민사소송을 합니다. 부당 사망으로. 내 딸이 죽은 데에는 짐의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제이 심슨 사건 때 형사는 무죄를 받았지만 민사는 유죄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재판은 시작부터 리타 부모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짐이 재판 이렇게 참석하다가 이러다가 내가 유죄 받겠는데 민사는 꾀를 낸 거야. 변호사를 해고해버립니다. 내가 직접 나를 변호하겠습니다. 이유는 배심원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변호사를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기소되었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건 또 다른 살인이에요. 제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싫어.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인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게 정말 최악입니다. 감정에 호소한 거죠. 아니, 아내를 잃어가지고 슬퍼하는 사람이 장례식도 안 가요? 유품도 못 가져가게 가족들 다 차단시키고 열쇠 바꾸고 그래요? 8개월 만에 내 언니랑 재혼을 해? 배심원은 짐 유죄. 판사는 짐에게 400만 불, 55억 원을 리타의 부모에게 배상하라 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는 졌는데 민사에서는 짐에게 살인죄를 물은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짐 너가 죽였다라고 인정받은 셈이죠. 이후에 짐은 이게 아니었나? 내 전략이 잘못되었나? 얼른 변호사 다시 고용해가지고 항소하는데요. 대법원까지 가거든요. 결국에는 리타 부모님이 이겨요. 짐은 거의 전 재산 배상금으로 내야 하는데 다 은닉해뒀어요, 재산을. 어디 스위스 계좌 이런 데 다 숨겨둬가지고 1불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단 한 푼도 못 받았대요, 리타 부모님이. 그래도 리타 부모님은 비록 짐에게 형사처벌은 못 시켰지만 민사라도 이런 판결 받아서 다행이다, 엄청 기뻐했다고 해요. 이분들이 뭐 돈이 없어가지고 소송을 했겠어요. 상징적인 거죠. 너에게 죄를 물었다. 이 판결이 나면서 리타 사연이 점점 더 넓게 크게 알려지게 됐고요. 다큐로 만들어지고 리타 얼굴이랑 또 짐, 또 스키 얼굴까지 다 알려졌는데 근데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 우리 딸 가슴에 묻자 하고 있는데 누군가 경찰에 제보를 합니다. 저 짐이라는 사람 제가 예전에 본 것 같아요. 사건 11년 만에 드디어 의미 있는 제보가 나온 거예요. 여성이었고요. 텍사스에 사는 벨린다 트라한이라는 여성이었어요. 경찰은 누굴까? 짐이 여자들 많이 만났는데 뭐 그 중에 한 명인가? 근데 이 여성은 텍사스에 사는데 벨린다가 짐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벨린다 전 남자친구 트럭기사 토니 하우드입니다. 기억하세요? 짐이 판비치에 이사 갈 때 그 운전기사. 전 와이프 때문에 힘든데 어디 좀 테이크 케어 했으면 좋겠어. 이 말 했을 때 윙크 띵 날렸던 그 사람이에요. 벨린다가 그 당시에 이사할 때 그때 토니의 여자친구였어요. 동거하는 여자친구. 그럼 짐을 어떻게 만났냐? 벨린다가 계속 토니가 일하면서 벨린다를 플로리다로 데리고 가더래요. 같이 그냥 따라가면 식당에서 늘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짐이었다. 정확해요. 저 얼굴이에요. 그리고 리타 죽고 나서 그 뒤에 짐이 자기 남자친구 토니에게 두둑한 돈봉투 건네는 것도 받고 토니가 말했대요. 벨린다에게. 내가 저 사람이 시킨 대로 흑인 와이프 죽였어. 그럼 벨린다는 왜 이제서야 11년이 지나서 제보했을까? 알고 있었으면서. 벨린다는요, 토니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 남자 만나면 안 되겠다. 헤어져야겠다. 신고는 안 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냥 입 다물고 살다가, 갑자기 뉴스에서 막 짐이 유죄를 받는 게 나오고, 좀 눈길이 갔어요. 그래서,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뭐지? 그때 그 사람이다. 그때 분명히 저 사람이 내 남자친구 토니에게 살인 청구를 했었어. 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토니에게서 연락이 오네.
헤어졌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연락 안 했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 벨린다 잘 지내지? 우리 언제 한번 만날까? 벨린다는 그래 그 언제 만나지? 무섭죠 벨린다. 내 예전에 그 전 여친이 내가 그 사람 죽인 거 아는데 요즘엔 뉴스에 사건 계속 나오고 제가 제보하는 거 아니야? 날 죽이면 아니면 협박이라도 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고한 거예요. 수사팀은 드디어 이 살인 청부업자들과 지임의 연결고리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토니는 이미 그 트럭 운전하고 있을 때 전과자였어요. 절도죄로 깜빵 왔다 갔다 했고 뭐 탈옥 혐의도 있어요. 아주 죄질이 나쁘죠. 수사팀은 빨리 토니 체포했고요. 토니가 다 풀었어요. 제가 짐에게 25,000불, 한 3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형사님 제가 그 현장에 있긴 했는데 총은 제가 쏜 게 아니에요. 요 정도로 자백을 받았어요. 다른 공범들은 아예 이름도 모른대요. 거짓말 같죠 근데. 자기가 돈 받았으니까 그 히트맨들을 직접 고용했을 거 아니에요 토니가. 근데 모른다고. 어쨌든 수사팀은 바로 짐 체포영장 발부하는데요. 유력한 이제 히트맨 나왔으니까. 근데 없어요. 짐이 플로리다에 없어. 판비치에 없어. 외국으로 튀었습니다. 짐이 코스타리카로 도망갔어요. 집 하나 장만해가지고 은둔생활 하다가 나 체포영장 나왔다 떨어진 그날 바로 파나마로 도망갔어요. 이후에는 몰라. 인터폴에 수배도 하는데 어디로 출국한지도 모르고 무려 4년 동안 FBI가 찾아요. 근데 수사팀은 짐이 멀리 가지 않았을 거야. 어디 저기 중앙아메리카 캐리비안 근처에 있진 않을까?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막 뿌리는데 짐의 조금 늙은 버전, 아니면 살 빠진 버전, 머리 긴 버전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막 뿌리는데 소식이 없어요. 이렇게 놓치는 건가 하다가 2002년도에 리타 사망한 지 15년 만이었어요.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옵니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요? 태국까지 도망갔어. 그러니까 짐이 좀 추위를 많이 타나 봐요. 열대지방을 좋아하네. 계속 남쪽으로 가려고 하네. 어떻게 제보가 들어왔냐면 미국의 폭스 방송사에 아메리카스 모스트 원티드라는 방송이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도 되게 전설적인 방송이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공개 수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시죠? 공개 수배 사건 25시 뚜뚜뚜뚜뚜뚜뚜뚜뚜 그 방송이랑 비슷한 거예요. 공개 수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짐 플레임이 짐 설리번이에요. 짐 설리번 방송을 했는데 이걸 태국에서 본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 시대에. 총아타나 레이놀즈라는 여성인데요. TV 보다가 내 남자친구가 저기 왜 나오지? 바로 신고한 거예요. 태국에 참이라는 고급 콘도 단지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총아탄이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체포됩니다. 태국 경찰에. 짐이요. 이렇게 조지아주로 가면 높은 확률로 사형이에요. 그 잡힌 토니 있죠? 토니 이미 사형 구형 받았어요. 검찰한테. 그래서 짐은 또 꾀를 내는 거지. 어떻게든 태국 감옥에 있어 보려고. 그러니까 태국 감옥도 되게 안 좋잖아요. 환경이 막 수용자들 많고 인권 유린도 많고 그런 감옥인데 그래도 괜찮아. 사형보다 낫지. 국제법 들이밀면서 나는 미국 못 간다. 버팁니다. 도망 다니는 와중에 정말 부지런히 만나고 다니네. 진짜 부지런해요. 결혼도 해요, 감옥에서. 짐의 부모님이 아일랜드 혈통이거든요. 아일랜드계예요. 그래서 이중국적이에요, 짐도. 미국이랑 아일랜드 여권 2개 가지고 있는데 아일랜드는요.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자기 국민을 인도를 못하게 해요. 그 이유를 얘기하면서 저 태국에서 재판 받게 해주세요. 거절했어요, 태국에서. 안 받아들여지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그 신고했던 여자친구 총아탄이 있죠. 또 그 친구랑 결혼을 해요. 태국 시민권 신청하려고. 근데 이것도 잘 안 됐어요. 다 거절.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짐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한다. 승인 나고 짐은 62세에 몸이 안 좋았대요. 다리를 절뚝절뚝 거리면서 내려오는데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팔도 깁스하고 잘 못 걸어요. 그러면서 미국으로 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짐은 끝까지 자기 무죄라고. 아니 이미 지난 형사 기소 때 저 살인 혐의 기각받았는데요.
이중으로 재판하면 안 됩니다. 저 도망간 거 아니고요. 그냥 좀 따뜻한 나라에 우연히 갔더니 태국이었습니다. 참. 그리고 자기 재산 있죠. 그거 이제 다 스위스 계좌에 은닉해 두고 또 일부는 태국으로 보내고 요리조리 잘 숨겨뒀어요. 그래서 리타 부모님 진짜 1불도 구경 못했어요. 미국 들어오고 나서 며칠 뒤에 짐 통지서 하나 받는데 내용은 FBI가 당신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재판은 2006년도에 시작되고요. 리타 사망한 지 20년 만이에요. 검찰은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요. 증인은 있지만 물질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총기도 없고 돈을 건넸지만 그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최대한 검찰이 증인들 대거 데리고 나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인물들 있죠? 다 데리고 나왔어요. 이웃 주민, 밥 아저씨, 히트맨이 묵었던 그 모텔 직원, 꽃집 직원, 친구 포피 다 나왔고,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 사형 구형받은 토니. 토니는 그 사이에 검찰이랑 딜을 해요. 토니 너 그 지미 한 짓 다 불면 증언해주면 감형해줄게. 토니는 완전 땡큐죠. 나 사형인데 감형해준다고? 협조해야지. 그래서 지미 시킨 짓이다 다 불고 20년형으로 감형받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들 중에서 벨린다 있죠. 토니 여자친구. 벨린다는 자세히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꽃을 사서 찾아가라 라고 제안을 한 건 짐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진술을 해요. 봉투 주는 것도 봤대요. 벨린다가 직접 봤대요. 검사가 이제 그 자리에서 벨린다가 그가 돈 봉투를 건넸고 그가 꽃을 사라고 했고 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검사가요. 그 살인 청부한 남자가 누구죠? 어떻게 생겼죠? 이러니까 벨린다가 저 사람 지금 제 얼굴을 보고 있지 않지만 저랑 눈도 못 마주치지만 분명히 저 사람이었습니다. 짐을 가리켰죠. 그리고 검사가 얼마나 짐 유죄 받는데 간절했겠어요. 그동안 요리조리 잘 피하다가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인데 그래서 검사가요. 법정에 초인종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리타 집에 있던 거랑 똑같은 거. 일부러 법정 조용하게 만들어 놓고 리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소리를 듣고 문 앞으로 갔습니다. 하는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리타가 당시 느꼈을 그 상황, 그 공포심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검사는 배심원들이 나중에 우르르 이렇게 판결하러 심의하러 법정 나갈 때도 2번 더 눌러요. 듣고 가라고. 띵동 띵동. 몇 시간 만에 판결 내려지는데요. 짐 유죄. 법정에서 리타 부모님 막 울면서 이분들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게 잃어버린 20년 아닐까요? 그리고 이분들 지금까지도 여전히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짐이 다 재산 은닉해줘서. 그래도 그 돈 받는 것보다 짐이 평생 감옥에서 썩는 게, 짐이 그 돈을 못 쓰게 한 게 훨씬 더 기쁘다고 합니다. 어머니 조에는 91세고요. 아버지 에모리는 작년에 12월에 이제 90세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도 짐이 처벌을 받아서 다행이긴 한데 좀 어딘가 찝찝하죠. 전 토니, 자기는 끝까지 총을 안 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니 출소했거든요. 20년 딱 살고 2018년도에 출소하거든요. 여전히 자긴 아니래요. 그 총 쏜 놈들 2명 누군지 모른대. 자기가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누군지 모른다고? 그리고 정말 진짜 총을 안 쐈다라 하더라도 어쨌든 너가 중간에서 이렇게 샤바샤바 해가지고 돈도 직접 받고 연결해준 거 아니냐. 그래서 다들 분명히 토니가 뭘 숨기고 있을 거다. 운 좋게 감형 잘 받은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짐 살아있습니다. 짐 교도소에 살아있고 한 80대거든요. 나중에 죽고 나면 그 재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꼭 나와서 리타 부모님에게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